그 지난 시간에 커피에 관한 여러분 선배들의 발표 자료를 좀 잠깐 보고 있었죠. 그래서 뭐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 커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먹거리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생각한가, 혹은 사회학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차피 조별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조로 앞으로 어떤 작업들을 한번 맛보기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여러분 선배 팀에서는 커피라고 하는 하나 아이템을 놓고 생산과 유통, 소비라고 하는 과정들을 뭐 쭉 한번 둘러본 거죠. 그래서 원산지가 있고 뭐 농장 거래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유통이 되고 결국은 각 매장으로 가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그냥 정리한 것이고요. 넘어가죠. 쭉 한번 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경험적인 연구를 좀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그 2차 문헌을 통해서 뭐 커피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어떤 구조, 조건 이런 것들을 연구했을 뿐만이 아니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대생들은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소비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더 경험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아마 다음 시간쯤 될 것 같은데 연구 방법, 그러니까 이론과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연구 방법과 관련해서 상품 체계론 혹은 식품 체계론, 그래서 하나의 먹거리 아이템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 시스템으로 이해할 것인가,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하는 방법론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그 방법론을 공부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기 전공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어느 정도까지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서로 입장을 정하고, 또 자료를 그냥 2차 문헌을 그냥 가지고 쓸 것인지 아니면 조금 발로 뛰어볼 것인지, 그것도 그냥 인터뷰 같은 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 아니면 이 팀처럼 설문조사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조원들 간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경우에는 이제 연구를 발로 뛰면서 좀 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고대생, 왜냐하면 설문조사를 뭐 커피 소비자 전부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는, 편하게 할 수 있는 게 고대생들 데리고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195명 조사를 했고, 쭉 넘어가죠. 우리가 뭐 깊이 있게 이걸 다 알 필요는 아니니까. 뭐 하루에 커피를 얼마나 마시는가, 그 전에 잠깐만 그래도 너무 급히 가네요. 예. 그래서 55% 정도는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마신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고,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뭐 기호,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한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죠. 그죠? 그 다음에 24%가 친교, 아마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예. 그다음 마시지 않는 이유, 넘어가세요. 예. 커피의 종류, 인스턴트 커피. 그렇죠? 인스턴트 커피를 그래도 지난번에 이 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혹은 한국의 소비 유행의 특징이 이런 원두 커피라든지 커피 전문의 커피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인스턴트 커피 혹은 뭐 이를테면 요즘에 이제 소위 말하는 다방 커피라고 하는 혼합형 커피 있죠. 이런 것들을 많이 마시죠. 근데 학생들의 경우에도 아직도 절반 정도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있어요. 그죠? 목적이 사교, 모임. 커피를 마시기 위해, 공부를 하기 위해가 생각보다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학교 주변에 커피숍에 가보면 공부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 혹은 그룹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아마 한국에서의 어떤 커피숍 혹은 이라고 하는 공간은 일종의 커피스 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커피와 오피스 쪽의 혼합 용어인데, 그래서 아마 이 공동으로 같이 연구를, 그래서 그냥 객담을 나누고 그냥 뭐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만이 아니고 좀 목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팀플을 한다든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아마 모이는 공간으로 그 의미가 좀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학교 앞에 근처, 그죠? 뭐
이게 2010년도 자료인데 이때도 커피숍이 엄청 엄청 많이 있었고 요즘에도 보면 하여간 뭐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커피숍이 꼭 들어서고 아니면 밥집이 없어지고 커피숍이 생기는 뭐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학번이 조금 높은 분들은 알지 모르지만 평창면옥이라고 들어보면 계속 평창면옥 없죠? 소울키친 그죠? 네. 그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 한 2, 3년 전에 평창면옥이라고 하는 고대 주변에서 그래도 평창면옥이라고 하는 밥집이었죠. 혹은 뭐 이제 삼겹살이 좀 맛있었고 유명했었는데 어느 날 갔더니 이제 소울키친이라고 하는 커피숍으로 이름이 바뀌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의 카페가 됐죠. 그래서 저희 사회학과 교수들이나 대학원생들은 굉장히 좀 아쉬워했습니다. 왜냐면 그 공간이 저희들이 가끔 삼겹살에 소주를 먹는 공간이기도 했고 학회 같은 거 하면 거기서 이제 뒤풀이도 하고 또 특히 신년 할애식 때 그러니까 새해 들어서 뭐 교수 대학원생들이 같이 서로 새해 인사를 하고 거기 가서 떡국 한 그릇씩 먹는 공간이었는데 커피숍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네. 어쨌든 밥집이 퇴조하고 카페, 커피숍들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회 현상이죠. 사회 현상이고 통계를 통해서도 보면 생존율 이런 각종 자영업자들의 생존율을 보면 카페가 혹은 커피숍이 생존율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명예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윳돈이 있어서 어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할 때 뭐 밥집이나 미장원이나 이런 것들보다 커피숍이 아직까지는 더 오랫동안 생존을 해요. 그러니까 잘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커피숍이 늘어난 이유가 경제학적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질문이 있네요. 그죠? 음식점이 커피 전문점으로 바뀐 경우를 본 것이 78%. 응답자들 가운데 상당수 학생들 입장에서 보기에도 밥집이었는데 커피숍으로 바뀌었네 하는 경험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교내에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커피숍들이 있고 학교 주변뿐만이 아니라 그죠? 네. 네, 뭐 간판만 이렇게 봐도 잠깐만요. 통계 그 다음 교내 2010년 가을 통계입니다만 프랜차이즈 구성 비율이 높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혹은 뭐 그 어떤 일종의 커피 전문가가 스스로 샵을 내는 것보다는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프랜차이즈 비율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지금 고대 내에서도 그렇고 고대 밖에서도 그렇고 총 프랜차이즈가 17개, 개인 운영이 40개, 합계 57개, 고려대의 커피 전문점이 이 정도였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때보다 한 20%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전체 숫자가. 네, 넘어가죠. 네, 사회적 의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서구화의 상징이고 사교행위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 연구조에서는 분석을 했어요. 네. 나름대로 이제 집단에 속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모드리아를 무슨 이제 나름대로 학자들을 이제 끌어다가 이론적 설명하려고 했죠. 예, 넘어가죠. 기호이자 파노폴리이다. 근대화의 음료이고 마비투스이고 뭐 이렇게 하고 브루디의 얘기를 해서 구별짓기 뭐 이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봤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는가가 이제 일종의 구별짓기, 자신의 어떤 신분이나 문화적 자본, 계급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회학적 설명을 하려고 했죠. 예. 또 도시화 개인화, 그래서 식사는 통일하는데 이 커피를 통한 무슨 개별화, individualization. 그러니까 현대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개인화인데 커피에 대한 취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 커피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읽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예. 또 사랑방 문화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별로 이렇게 모르겠어요. 예. 사랑방 문화가 있겠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커피의 어떤 카페의 증가와 관련이 된다. 예. 된장녀, 된장남부에서 밥은 안 먹어도 하여간
별다방 커피, 뭐 이런 인터넷에 이런 글들이 많이 뜨던데, 예, 뭐 같고요. 키즈 카페, 정보 공간의 역할도 하고요. 예, 대치동 주변에 커피숍들이 그렇다 그러죠. 커피스 쪽이라고 해서 이런 카페가 결국은 오피스 역할을 하는 뭐 이런 역할도 한다. 예, 그러니까 그 사랑방에서부터 구별짓기 무슨 뭐 일종의 오피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기능들을 커피숍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팀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좀 의미를 정리를 했죠. 그래서 그 의미 읽기가 뭐 아주 뭐 체계적이고 근거가 과학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환경, 결국은 이제 또 이것들을 커피와 사회, 커피와 개인, 또 커피와 환경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좀 다각적으로 보려고 했죠. 그래서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어떤 음식 아이템을 통해서 관계망을 읽어내는 것이죠. 뭐 사회적 관계, 환경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이 팀에서도 그 취지에 맞도록 환경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가 이렇게 해서 예, 농약 관련 환경 문제죠. 예. 전통적인 재배 방식과 달리 이 커피 농장, 집약적, 산업적 농장이라고 하는 게 가지는 문제점. 예. 실제로 보니까 지도상으로 볼 때 열대우림이 많이 파괴되었다더라. 뭐 이런 것들도 보이시고. 예. 종이컵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학교 안에서 지금, 물론 이제 최근에 텀블러를 많이 갖고 다니기도 하고 개인 컵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아직도 엄청난 양의 이제 종이컵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 예. 예. 그래서 그 종이컵으로 뭐 연간 125개가 사용이 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열대우림 이런 관련이 된다. 뭐 대안으로서 이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의무화해서 이제 자율적인 선택으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일부 커피숍에서는 제가 알기로 학교 주변에서도 소위 말해 착한 커피숍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는 개인 컵을 가져가면 커피값도 할인해 주는 그런 공간들이 있긴 있습니다. 예. 85%가 커피 구매 시에 텀블러를 활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의성과 뭐 어떤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려 대상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종이컵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죠. 예. 건강 문제. 예. 여러 가지 뭐 커피와 건강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수많은 이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그걸 수업 시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한번 찾아보시면 뭐 커피의 유해론부터 시작해서 커피와 치매와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확실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공정무역에 관한 얘기, 뭐들. 그래서, 이제 생산자 혹은 생산지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했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커피 소비라고 하는 게, 생산 지역의 근로자 혹은 아동 노동과, 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제도화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담고 있는 것이죠. 예. 네, 넘어가죠. 공정무역이 아직도 그 퍼센티지 굉장히 약간 그 전으로. 예.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 공정무역이나 아니면 제3세계 노동에 관한 문제를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실 테고 관심 있으시면 뭐 검색하시면 그렇죠. YMCA라든지 착한 아이가게 아름다운 커피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대안 유통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제3세계의 뭐 환경, 노동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혹은 생각하는 뭐 이런 소비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참 그 경희대학의 이제 경희대 생협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희대 생협 커피가 1,800원이더라고요. 그 아메리카노가 아마 고대의 투썸 플레이스의 아메리카노가 얼마쯤 하나요? 한 4,000원 하나요? 모르겠어요. 무슨 하죠?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비싼 등록금과 더불어 이제 비싼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경희대 생협에 보면 이제 그 공정무역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원보다 조금 더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왜냐면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꼭 비쌀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생협 운동을 하시던 분들 가운데 이제 이
커피, 왜냐면 한국의 커피 소비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혹은 생태적으로 풀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하면서 직접 이제 커피 중개에 뛰어든 분이 계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던 분인데 그전에 두레생협에 계시다가 이 커피 문제를 자기가 좀 적극적으로 해결하자 이래가지고 그래서 직접 그 공정무역 커피 일종의 중개를 하면서 생협이나 이런 곳에다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커피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믿을 수 있고 뭐 하여간 또 공정한 커피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개인이나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 예, 넘어가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한 연구가 예, 뭐 쭉 끝났습니다. 예, 예. 이 자료도 뭐 카페에 올려 이키위에 올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그 커피와 관한 자세한 내용은 뭐 그냥 참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커피 자체를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세요. 예. 다음, 예, 봤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참고로, 어차피 이 수업이 교양 과목이고 핵심 교양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다양한 서적을 좀 소개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먹거리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 하여간 뭐 보면은, 먹거리 음식과 관련된 책들이 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주말에 신문 같은 데 보면 거의 매주 뭐 음식이나 먹거리와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뭐 그 전에 한참 나온 지 오래된 책이에요. 그러나 일종의 교양서로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심심할 때 쭉 들춰보면 뭐 그 전에 읽었던 것도 이제 특히 나이 들면 기억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보면 또 재밌어요. 분명히 제가 봤던 건데도 혼자 또 웃으면서 내가 내 자신을 보고 웃어요. 내가 바보구나. 뭐 그 전에 재밌게 읽었던 책을 또 보면서 또 재밌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뭐 다양한 음식들 처음에 무슨 뭐 소금부터 시작해 소금, 설탕, 커피, 뭐 차, 온갖 채소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역사라든지 혹은 인류학적인 이런 탐구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교양으로서 재미있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한번 여러분들 일독을 제가 권하겠습니다. 이 책은 주로 이제 역사 인류학자가 쓴 것이기 때문에 최근의 여러 가지보다는 이제 그 긴 역사, 음식 역사에 대해서 쭉 많이 서술하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마길런 투생이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쓴 이 책에 따르면 커피는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처음 발견되고 중동 지역에서 많이 소비되게 되고 이제 이탈리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는 뭐 그 정도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다음 이 책에서 인용된 여러 가지 이제 문헌들이 재미있어서 좀 한번 옮겨봤어요. 네. 앞에 앉았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목소리 좋은. 저 제일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세요. 네. 1580년 유럽인 알피노 터키인들은 검은색의 음료를 마신다. 식사 중이 아니라 식사를 마친 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친구들과 함께 별미로 마신다. 커피를 마시지 않는 곳에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다. 네. 그래서 커피라고 하는 음료가 처음에는 각성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동인들에게 아랍인들에게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고 그런데 그때 초기부터 커피라고 하는 음료가 일종의 사회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성.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마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유지되고 변형되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이 들고요. 뒤마의 음식 사전에는 또 이런 인용이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이슬람교 성직자들이 커피하우스에는 언제나 사람이 가득하고 이슬람 사원은 텅 비어 있다고 불평할 정도였다. 예, 그렇죠. 잘 읽네요. 예. 콘스탄티노플 사람들. 그래서 커피라고 하는 음료가 얼마나 인기가 좋았으면 그 이슬람 종교 지도자들이
그죠? 예, 종교에는 관심이 없고 커피 하우스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입하고 이야기하고 뭐 이런 고 있다고 비판을 그렇게 불평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몽테스키웨, 제가 지난번에 잘못 얘기를 했던 것, 얼핏 비스마르크라고 제가 기억을 해서 언급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비스마르크가 아니라 몽테스키웨였습니다. 예. 내가 만약 왕이라면 사람들이 뇌가 피곤할 정도로 열을 내게 만든 카페를 폐쇄해버릴 것이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술집에서 술에 취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술에 취하면 자신들만 다치게 되지만 커피에 취하면 나라의 장래를 위태롭게 만든다. 예. 이제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아마 이 책에 보면 이 몽테스키의 발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중동 지역에서도 술탄들이 걱정이 많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모여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남의 얘기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죠? 남의 얘기하다 보면 그 남이라고 하는 존재가 같이 모여 있는 남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가, 그죠? 되게 한국 사람들도 정치 얘기 좋아하지만 모이면 대선 때면 대선 후보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렇지 않으면 나라 지도자들, 지금 대통령, 정치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당시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정치에 대해서만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특히 통치자나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커피를 마시면서 하여간 나라 일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들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겠죠. 통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커피에 취하면 나라의 장래를 위태롭게 만든다. 그래서 차라리 술을 먹으면 자기 몸만 상하고 개인만 상하는데 커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민주주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기존의 절대 권력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았겠죠. 그래서 이런 커피라고 하는 것이 이 책의 제목, 먹거리, 음식 역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먹거리 역사라고 하는 책에, 부제가, 그러니까 이제 각 먹거리 아이템별로 약간 제목이 붙어 있는데, 커피는 커피와 정치예요. 커피와 정치. 커피라고 하는 음료가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프랑스 혁명 시기에 수백 개, 수천 개의 커피숍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와 미래를 기획하도록 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해요. 예. 넘어가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 보세요. 이 지도. 커피와 관련해서 우리가 자꾸 생산자 역할, 생산자의 관계, 공정무역, 아동노동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커피의 재배 지역을 보면 어디에 있어요? 주로 재배 지역들이. 남미 쪽으로 아메리카. 그죠? 아프리카. 예. 이런 지역들은 중국은 아니네요, 그죠? 네. 예, 중국은 맞죠? 네. 예, 중국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런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면, 경제적인 이름 붙이기, 네이밍을 한다면 어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선진국. 네. 어디 무슨 경제적인 어떤 그룹핑을 한다면 개발도상국. 그죠? 개발도상국 혹은 후진국 이렇게 이름 보통 부르죠. 그렇죠? 그래서 쭉 보시면 소위 말하는 북반구, 북반구는 아니죠. 그죠? 무슨 선진국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소위 말하면 유럽 국가들이 아니죠. 저 북미나 유럽은 그냥 하얗잖아요. 커피가 재배되지 않고. 그 다음에 커피가 재배되는 지역은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들, 소위 말하면 제3세계라든지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려지는 국가들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 커피의 소비는 유럽과 북미, 세계 최대의 커피 소비국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동영상에 보니까. 그죠? 미국이죠. 미국. 그리고 한국도 엄청나게 세계 11위에서 7위까지 올라가고, 소위 말하면 이제 경제가 발달한 지역의 소비자들이 커피를 많이 마시죠. 그리고 일종의 근대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아니면
소위 말하면 패스트 라이프, 뭐 하여간 굉장히 바쁘게 사는 삶, 산업화된 국가에서 도시의 근로자들이 잠을 안 자면서, 그죠? 하여간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음료가 커피가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커피는 뭐 이렇게 이제 노동사회학 쪽에서는 얘기하기도 하죠. 사실은 커피는 결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 시간을 연장하기 위한 뭐 그런 음료다고 얘기를 하고, 맥주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그래서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나서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빨리 잠자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는 음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시면 어쨌든 커피는 주로 서구국가들에서 많이 소비가 되고, 생산지는 제3세계 혹은 뭐 개발도상 국가들이고, 그 가운데 소위 말하면 교역, 무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이제 선진국들이 제3세계에서 원자료, 원자재, 농산물 이런 것들을 들여오죠. 근데 굉장히 값싸게 들여온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선진국들이 생산한 자동차, 컴퓨터 요즘 같으면 무슨 스마트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싼 가격을 주고 제3세계의 소비자들이 또 판매를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일종의 불공정 교역 이런 것들, 불평등 교역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뭐 그런 이론적인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 때 제3세계의 수많은 여성과 아동들이 이 커피, 뭐 특별한 다른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농업에 종사를 하죠. 종사를 하고 커피라고 하는 환금 작물 혹은 수출용 환금 작물 부문에 종사를 하게 되면서 저임금의 문제, 공정한 임금의 문제 이런 것들을, 혹은 노동 조건이나 환경의 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왜냐하면 특히 이 커피의 생산과 유통을 지배하는 것이 초국적 기업들이에요. 초국적 기업들이고, 초국적 기업들이 이 시장에 대한 지배력 이런 것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제3세계의 조직화되지 못한 여성이나 아동들이 일종의 교섭력이 없죠. 뭐 임금을 더 달라, 우리 임금 더 안 주면 일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를테면 바게닝 파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면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이 일부 좀 의식이 있는 유럽인들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게 됐죠. 네. 그런 거죠. 지난 시간에 숙제가 있었죠. 네, 숙제. 1조. 1조, 제가 조장 이름을 다 받았는데요. 조장이 책임져야 될 일은 아니지만, 뭐, 조별로 한번 보려고 그래요. 성종환 군, 늦게 왔네요. 또 조장이 안 온 줄 굉장히 걱정했어요. 조장이 안 오면 그 조가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가지고, 조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 숙제가 무엇이었나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숙제가 무엇이었죠? 이경희 씨를 아시죠? 예. 답을 아직 올리지 마세요. 자, 이경희 씨를 아시나요? 이경희 씨를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1조 한번 손 한번 쭉 들어보세요. 1조. 쭉 손 크게 높이 들어보세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그죠? 자, 이경희 씨를 아시나요? 조장이 안 해도 부조장이 하면 되니까, 그지? 저도 아직 다 못 찾아가지고. 조금 찾긴 찾은 모양인데, 그죠? 농부. 농사 짓는 사람. 그거 뭐, 맞아요. 그 다음에?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조금씩 벽돌 한 장씩을 쌓아가는 것 같아요. 조장은 숙제가 무엇인지 알았죠. 이경희 씨를 아시나요가 숙제였다고. 그게 뭐 본인이 스스로 안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1조 조원 한 분은
거기다 벽돌 하나를 더 쌓았죠. 그래서 농부. 또 일조, 아까 여기 또 몇 사람 있었던 것 같아요. 일조? 예. 거기다 또 한, 조금 더 제1부 할까요? 예. 농부? 예. 또, 우리나라에서 그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셨는데, 노력을 많이 해도 이제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걸 깨닫고 세계 무역기구에다가 그 현실을 탄원하는 그 편지를 썼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2003년에 그 분신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휴.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훌륭합니다. 숙제 열심히 했네요, 그죠? 갑자기 여기서 한 건 아니죠, 갑자기? 네. 미리 해온 거죠? 네. 예, 훌륭합니다. 예. 예. 일조의 어떤 미래가 굉장히 밝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부이고, 그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칸쿤에서 WTO 무역 협정에 반대하면서 자살을 하셨죠. 예, 다음. 그렇죠. 멕시코 칸쿤에서 WTO 한국의 그 농민 운동이 아마 좀 비교 사회학적으로 보자면 좀 강한 편이에요. 농민 운동이. 그래서 농민들의 입장에서 사실 한국의 농업 부분이 굉장히 열악하고 농촌도 뭐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소수의 농민들이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을까 뭐 이런 차원에서 비교적 활발하게 농민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농민 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이게 국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특히 그 우리나라의 농산물의 자급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우리의 먹는 것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외국 이런 국제 무역 관련된 협정들 이런 것들이 농민들의 일상생활, 경제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그래서 이런 국제 규범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돼요. 우루과이로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겠지만 우루과이 라운드, WTO 이런 것들, WTO 농업 협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유무역 농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3세계의 소농들, 작은 농민들은 전부 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서 반대를 계속 했죠. 네. 이경혜 씨를 아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이경혜 씨 자신이 쓴 글입니다. 글인데요. 뭐 굉장히 긴 글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인용은 하지 않겠고요. 일부를 제가 좀 잘라왔어요. 그래서 본인의 소개를 본인이 한 것, 뭐 소개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WTO에다가 보내는 글이고 입장이었는데 이 글에 따르면 나는 56세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온 농민이며 젊은 시절 희망을 가지고 동료들과 농민 단체를 결성하여 우리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고자 했던 그러나 실패만을 거듭한 많은 농촌 지도자 중 하나였다고 해요. 그죠?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나고 곧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더 이상 우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우리는 나약하게도 수백 년 대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고향 농촌이 큰 파도로 붕괴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그 큰 파도의 근본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자 하였다.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함에 여기 제네바 WTO 정문 앞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온몸으로 절규한다. 네. 누구를 위한 협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인가? 너희들 자신인가? 이제 허구적 논리와 외교적 수사로 가득 찬 WTO 농업 협상은 그만하라. 농업을 WTO 체제에서 제외시켜라. 나는 농촌에서 태어나 농고와 농과대학을 졸업하고 험한 산간 토지를 개간함으로써 스스로 낙농 농장을 개척한 젊은 농군이었다.
계국 아래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돈에 쌀 농사도 지으면서 나의 소중한 직업 농사를 지으며 다른 동료들과 같이 단체를 만들고 이로써 우리 마을, 우리 지역, 사회와 국가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예. 이러한 작은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새벽부터 달이 뜰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고 혁신적인 영농 기술과 경영을 배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이를 다시 재투자하여 농사를 키워나갔다. 더욱이 영농 후계자로서 우리는 식량 안보와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역할에 자부심을 가졌다. 지금은 어떠하냐고? 내 낙농 농장은 비주로 문을 닫았고 논만 좀 남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순박하고 작은 가슴들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 가져다줄 충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서 한순간 들끓는 두려움 속에 쌓이고 말았다. 우리는 밤잠을 잘 수 없었고 WTO와 아더 던켈 사무총장을 만나기로 여기에 온 적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중간에 쭉 긴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해서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예. 전체 글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인류는 지금 극소수 강대국과 그 대리인인 세계무역기구와 이를 돕는 국제기금 그리고 IMF죠.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로비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반인류적이고 농민 말살적인 반환경적이고 비민주적인 세계화의 위험에 빠져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하는 바이다. 즉시 이를 중단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 허구적인 신자유주의가 세계 각지의 다양한 농업을 말살시킬 것이며 이로써 모든 인류에게 재앙이 초래될 수 있음을 나는 단호히 말하건대 우루과이 라운드는 몇몇 야망에 찬 정치 집단들이 다국적 기업과 외눈박이 학자연하는 자들과 동조하여 자기들의 골치 아픈 농업 문제를 다른 나라에 떠넘긴 한판 사기 게임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 진실을 말하라. 그리고 원점으로 돌아가 농업을 WTO에서 제외시켜라. 뭐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입장을 밝히고 자살을 했죠.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이경혜 씨의 이 칸쿤에서의 자결이 WTO를 추진하던 세력들에게 큰 충격을 준 건 사실이고 이 당시에 이제 칸쿤 회의가에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것이 유예됐죠. 결국은 2005년도에 WTO 농업협정이 체결이 됐고 그에 따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농업 부문에도 제도화됐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야말로 무제한적인 자유무역은 사실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의 보조금 문제 같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고 또 같은 자유무역주의를 표방하는 국가들 간에도 예를 들면 미국과 호주 간에도 입장이 갈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완전한 형태의 WTO 자유무역은 제도화되지 않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FTA 국가 간 자유무역이라든지 아니면 TPP 그래서 환태평양의 자유무역 이런 것들 통해서 지역을 기반으로 한 자유무역이었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농업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제가 식량체제론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자유무역 특히 이제 초국적 농식품 기업들, 뭐 카길이라든지 몬산토라든지 ADM 뭐 이런 세계적인 거대 기업들이 우리의 먹거리 생산과 유통과 소비를 지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WTO의 무역협정을 반대하면서 그야말로 한국의 아까 농부라고 했는데 농사꾼으로서 이제 뭐 입장을 명확히 하고 결국은 자결을 했고 이 영향으로 그 이후에 학자들에서도 학자들 중에 충격을 많이 받았죠. 사실은 특히 서구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쨌든 대의를 위해서 개인이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경혜 씨를 기리는 글 같은 것도 나오고 문학 작품도 나오고 책도 그 로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Food is different.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된데 정확히 제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책들이 나오고 그 책에 보면 이경혜 씨의 이런 그 자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서구의 지식인으로서도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예, 어쨌든 우리에게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많이 잊혀진 이름인데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어떤 현대사 혹은 사회운동사 혹은 우리의 먹거리의 어떤 위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를테면 노동 부분에서 전태일 씨가 있다고 한다면 이 농업 부분에서는 이경혜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뭐 조금 검색만 해보면 이 양반의 어떤 삶이라고 할까 혹은 죽음에 대해서도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좀 검색도 하고 찾아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자, 이제는 좀 이야기를 좀 바꿔서 다시 조금 이제 이론적인 얘기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먹거리에 관한 이론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론과 방법론에 대해서. 근데 이제 이 수업이 먹거리, 뭐 음식, 식품을 연구하는데 소위 말하면 푸드 사이언스, 여기도 아마 식품 관련된 자연계 학과들 출신들이 있죠. 뭐 푸드 관련 식품, 예, 정확히 뭐죠? 제가 식품공학부, 예, 식품공학부. 그래서 진짜 식품의 전문가죠, 그죠? 예. 그래서 약간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품 전문가들이 있는데 사회학자가 무슨 뭐 식품에 대해서 얘기를 떠드나 감히, 그죠? 아니, 몇 학년이? 4학년이요. 더군다나 4학년이면 예, 그래서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들을 바라겠습니다. 예. 예, 식품 제가 관련 식품 관련된 식품공학부 4학년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기여를 해주길 바라고 혹시 이렇게 좀 틀린 게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리고 그 전에 보니까 뭐 식품 안전 문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좀 도움도 저한테 주고 뭐 수업 시간에 얘기도 해주고 뭐 그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품 전문가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사회학자가 식품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학 중에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사회학 한 전공한 사람이 2사람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사회학 전공자들이 아니죠. 사회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이 뭘까요? 그죠? 사회학 전공자를 한번 물어볼까요? 네. 이세진? 예. 이세진, 1, 2학번인데, 예. 그러면 1년 동안 사회학을 교양을 중심으로 했죠. 그죠? 예. 그러면 면해줄게요. 면해주고. 김주현? 예. 김주현 군이었구나. 예, 예. 어쩐지 아까 대단한데. 예, 예. 예. 아까 대단한 답을 한 학생이 사회학과라네요. 예, 그래서. 예, 예. 사회학에서 가장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뭘까요? 사회학적 상상력이. 예, 어떻게 알았어요? 예, 예. 저 앞에 있네요. 그죠? 사회학적 상상력. 그죠? 들어봤죠? 사회학적 상상력. 그래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꼭 사회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07학번이 아니더라도 사회학적 상상력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사회과 교과서에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어쨌든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유명한 개념입니다. 혹시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싫어요? 영어요. 예. 영어요? 예.
제가 이 영어를 읽기 싫어가지고. 다 읽어요? 아, 다 읽으세요. 네. Sociological imagination, 조금만 크게. 예. the vivid awareness of the relationship 조금 천천히 크게. 예. between experience and the wider society. The sociological imagination enables its possessor to understand the larger historical scene in terms of its meaning for the inner life and external career of a variety of individuals. It enables him to take into account how individuals in the welter of their daily experiences often become falsely conscious of their social positions. 네, 되게 잘 읽네요. 전공이 뭐예요? 저요? 도덕과요. 도고요? 네. 도고과인데 영어도 엄청 잘하네. 그렇죠? 네. 어쨌든 서양어과 출신이어서 제가 잘 시킨 것 같네요. 그죠? 이걸 뭐 번역까지 시키면 너무 잔인한 일이겠죠? 네, 잘 읽어줬어요. 그죠?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 Sociological Imagination인데요. Between 여기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개인의 경험. 그 다음에 더 큰 사회와의 관계에 대해서 aware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이 각자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러한 개인적 경험들,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음식을 먹는 것, 이런 개인적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개인의 경험과 더 넓은 사회와의 관계를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의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하루 24시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뭐 잠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먹는 것, 배설하는 것, 뭐 이런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사회적인 사회 관계 속에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학적 상상력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 커다란 어떤 역사적인 맥락, 역사적인 이런 것들을 이해하도록 해주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학적 상상력이고, 이 책의 저자 허남혁 선생이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책에서 이 먹거리를 통해서 관계 혹은 관계망, 그죠? 그것이 여러분들 사람들 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사회 구조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환경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이런 관계망을 보도록, 관계 속에 여러분을 위치시키는 작업과 사회학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보는 것, 역사, 좀 다른 말로 하면 역사, history, 그죠? 그것이 뭐 한국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세계사일 수도 있고, 이런 역사와 개인사, 여러분의 바이오그래피, 개인사를,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개개인은 전부 다 뭐 독특하고 특수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동시대인들, 예컨대 90년대 출생한 사람들, 뭐 그러면 그 출생의 구조가 있어요, 사실은. 뭐 다른 이야기지만, 사회학에서 배울 얘기지만, 1990년생 여기 있나요? 90년 말띠죠? 말띠인지도 몰라요? 네. 말띠 맞아요. 우리 애도 말띠예요. 네. 그래서 90년이라고 하는 때 태어났다고 한다면, 90년 하면 사회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했던 시기 중에 하나예요.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까지를 보면 성비, 섹스 레이시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아 100명당 남자아이의 수예요. 출생시 성비가 굉장히 불균형했던 시기가 1990년입니다.
그래서 남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뭐 의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뭐 부모님 덕분에 책임으로 태어났죠, 그죠? 근데 1990년에 하필이면 태어났고, 그리고 그때는 남자 아이들이 훨씬 많이 태어났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어떤 문화나 의료 기술이라든지 뭐 남아 선호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생이라고 하는 극히 개인적인 경험, 사례가 사실은 그 시기, 역사적 시기에 사회 문화적 구조를 반영했고, 그 결과로 다수의 남아, 여해에 비해서 다수의 남아가 태어났고, 이것은 두고도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뭐 예를 들면 결혼 시장의 문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80년대 후반 90년생들이 갈 때 남초 현상이 심각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결혼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마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아마 짝꿍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반마다 남학생들이 더 많기 때문에 보통 초등학교에서 남학생, 여학생 이렇게 짝지어서 앉아야 되는데 남남 이렇게 앉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기장 같은 걸 보면, 실제로 이제 인류학적 연구를 하는 거 보면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다음 주에는 뭐 여자 짝꿍하고 앉혀줄 건가요? 뭐 이런 일기가 이제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은 그 시대라고 하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이 영향이 두고도 갑니다, 지금. 어떻게 돼? 앞으로 궁금해요. 90년생들, 80년대 후반의 90년생들이, 예를 들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그죠? 직장에 진입할 때, 이 젠더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노동시장이 변화할지, 또 그 이후에 이제 결혼이라고 할 때 배우자 찾기에서 어떻게 변화를,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일부 남성들은 뭐 짝을 못 만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너무 경직된 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결혼 패턴이 바뀌겠죠. 보통 그동안에 남성이 여성보다 한 2살 정도 많았다고 한다면 뭐 그것이 바뀐다든지, 뭐 재혼 시장이 활성화된다든지, 뭐 국제 결혼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발생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 변화하는 조건 속에서 어떻게 개인들이 결혼에 관한 선택을 할 것인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점은 어쨌든 이러한 사회 구조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선택에 여러 가지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과 바이오그래피와 역사, 히스토리를, 그 관계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먹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먹거리도 여러분들이 그냥 각자 알아서 자기 취향껏 뭐 자기가 밥 사 먹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개인의 선택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수가 있다, 그죠? 사회적 구조가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농산물 수입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 농업 정책, 그다음에 유통망, 뭐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계급,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적 어떤 취향,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개인의 먹거리 선택이라든지 취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것, 이것이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다, 사회학적 상상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스튜어트 밀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personal trouble,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문제, 퍼블릭 이슈로 확장시키는 것이 이제 사회학적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맨날 삼각김밥만 먹어.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나는 가난해. 왜? 내가 못나서. 이거는 다 개인화하는 거예요, 개인화. 그건 다 내 책임이야. 이런 것들은 개인화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나만 삼각김밥을 먹는 게 아니라 보니까 주변에 삼각김밥만 먹을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거는 내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한국 사회의 일정한 퍼센트의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공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먹거리 어떤 형평성, 무슨 뭐 계급, 빈곤 이런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 이런 것들까지 확장시키게 되면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공적인 이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생으로서 뭐 또 지성인으로서 또 시민으로서
개인의 어떤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조금 더 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구조적으로,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위치에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촛불 집회를 저는 그런 면에서 그 개인의 어떤 사적인 경험을 공적으로 이슈한 현상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먹거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뭐 현상들을 그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먹거리를 공급하는 시스템의 문제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예. 다음. 그래서 뭐 세계 곡물 가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제 밀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남의 일 같죠, 그죠?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런 구조적인 변화, 환경적인 변화들이 나의 먹거리와 관련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볼 수 있어야 되죠. 예. 예. 그 정도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먹거리를 내가 사회학자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괜찮겠어요? 식품공학 전공자? 네. 사회학자도 얘기할 수 있겠죠? 네. 다행입니다. 동의를 강요했습니다. 네. 먹거리 사회학 이론과 방법론. 네. 넘어가죠? 식품 체계라, 농식품 체계라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도. 농식품 체계. 그래서 이 수업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식품 생산과 소비의 사회학이고 현대의 어떤 먹거리 체계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현대 농식품 체계라고 하는 거는 그럼 예전에는 조금 다른 형태의 전통적인 농식품 체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뭐 생산과 시스템 체계라고 하는 거는 생산, 유통, 소비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 분배, 소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굉장히 소규모였고 당연하겠죠, 그죠? 지역적으로 생산이 되고 대개의 사람들이 농사를 졌기 때문에 생산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가까이 있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뭐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실 그게 큰 사회적으로 본다면 생산과 소비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었고 유통은 극히 협소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급자족이나 아니면 지역 단위로 일부 남는 농산물이 식품이 교환되거나 거래됐겠죠, 그죠?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의 비시장적 비시장적인 어떤 분배 시스템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 일종의 친족이나 다른 사회적 연결망을 통해서 먹거리가 이동하거나 교환되거나 교류되었겠죠. 예? 그리고 소비라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계절적 변동, 정말 제철 이를테면 뭐 딸기를 먹는 철이 있고 사과를 먹는 철이 있고 뭐 이렇게 그래서 되게 이제 곡물 중심의 사회에서는 쌀 예를 들면 동아시아권에서는 쌀을 생산해서 그것을 잘 보관해서 1년 동안 먹는 이것을 주축으로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제 채소나 이런 것들은 그 계절 채소나 과일 같은 경우는 그 철에 맞는 것들을 먹는 그래서 계절의 변동 혹은 기후의 변동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면 계급이 높거나 혹은 뭐 토지가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겠고 구체적인 소비 양식으로 본다면 그죠? 양식으로 본다면 보통 우리 요새 말로 하는 집밥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밥을 먹는 것이지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요즘은 뒤에서 보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외식이 중요해졌죠. 어쨌든 집밥 그 다음에 전통이나 지역에 따라서 음식이 상당히 다양했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면 뭐 부산 아침에 국밥집도 있던데 부산 쪽에 뭐 돼지국밥 이런 게 유명하죠, 그죠? 근데 이제 아마 저 같은 사람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돼지국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설었어요, 사실 처음에. 내가 아마 나중에 저기 고대에 취직하고 나서 돼지국밥이라고 하는 걸 먹어본 것 같은데 부산 쪽에서 그렇게 유명하지만 서울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돼지고기는 굉장히 좀 비린 음식이고 그걸 더군다나 국으로 만들어 먹는 거는 막 좀 처음엔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맛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각 지역마다
그 음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통 음식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던 것이 전통 음식 체계다. 다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되는 것이 현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대 농식품 체계겠죠.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생산, 대규모, 그죠? 대규모로 생산하고 산업적 과정. 그래서 농업이나 먹거리의 생산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말해 공장형, 산업형 이런 시스템들이 자리 잡게 됐고, 그리고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할 필요가 없이 소수가 전문화된 어떤 생산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있겠죠. 분배는 아까 전통식품과는 달리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특정한 지역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 그죠? 그야말로 이제 뭐 칠레의 뭐 포도, 에서부터 시작해서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일본의 생선, 뭐 이런 것들이 중국의 뭐 나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역을 통해서 순환되고 유통되는 그런 구조이죠. 그래서 그걸 조금 추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시장, 마켓, 시장 기제에 의해서 거래되는 거죠. 유통되는 거죠. 소비는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화폐죠. 돈. 그러니까 돈이, 결국 시장이란 얘기는 돈이 있으면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상품으로서의 먹거리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먹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돈이 많으면 비싼 음식, 좋은 음식, 최근에 이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건강한 음식, 유기농 뭐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돈이 없으면 못 먹거나 먹어도 나쁜 음식, 뭐 몸에 안 좋은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되는 일종의 이제 화폐를 근거로 한 일종의 이제 먹거리 불평등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에 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 이제 외식이죠, 외식. eating out, 그죠? 밖에서 먹는 것.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체 사회 구조와도 깊이 관련되는데, 뭐 한국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밥을 가정에서 먹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직장이나 외부에서 먹는 외식의 일상화 뭐 이런 것도 이루어지게 되고, 뭐 그 틀 속에서 이제 뭐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먹거리 공급의 직접적인 조직으로 자리 잡게 되죠. 그리고 어쨌든 음식이라고 하는 게 한편으로는 사실은 표준화되고 있어요. 표준화되고 있고, 어디 가든지 어떤 음식을 같은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사실은. 그래서 그러나 또 동시에 음식이 다양화되는,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양한 형태의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이중적 과정이 사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그래서 현대 농식품 체계의 특징을 이렇게 보여주는 키워드, 주제어, 열쇠어를 꼽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특히 1980년대 이후에 경제적 세계화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고, 그 틀 속에서 문화적 세계화도 사실은 진행됐다고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타이거 플라자에 그 전에 이렇게 편의점 하다가 편의점 일부가 편의점이 옆으로 가고, 그 티아모라고 하는 커피숍이 본교 지하광장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그 전에 편의점 하던 공간에 뭐가 생겼죠? 그쵸, 타코 집이 생겼죠. 그래서 타코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타코? 한 사람도 없네요. 큰일 났는데. 타코는 어디 음식이죠? 제가 알기로는 멕시코 음식으로 알고 있고, 미국에서 특히 이제 서부 지역이나 남부 지역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고, 아마 제가 90년대 이후에 미국에도 타코 붐이 불어서 타코 집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직은 타코가 그렇게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한 사람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지나다니면서 좀 걱정까지 할 필요 없는데, 잘 되려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고대 캠퍼스 안에 타코집, 멕시코 음식, 멕시코에서 기원된, 옥수수를 주로 해서 만드는 타코집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문화적 세계화, 신문화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거 고대 안에 타코집이 생길 정도면, 참 어쨌든 간에, 문화적으로 굉장히 이런, 세계적 교류가, 활발해졌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업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농업 생산 자체도 산업화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공하는 과정도 굉장히 산업화되는 이런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것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 추상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이제는, 특히 농업을 매개로 해서, 먹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자연과의 어떤 관계, 친화성, 이런 것들이 점점 멀어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뭐, 논밭을 볼 기회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과수원 가서 과일 딸 일도 없고, 그냥 마트에 가서 보게 되고, 생산 과정도 사실 들여다보면, 어떻게 해든지 자연과의, 왜냐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불안정성, 이런 걸 의미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농사라고 하는 거는 자연, 기후, 그죠? 날씨, 이런 것하고 깊이 관련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흉작이 오고 풍작이 오고 이런 얘기는 그만큼 자연에 취약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농업 시스템, 아니면 먹거리 시스템 입장에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하면 자연이 부여하는 이런, 먹거리 생산의 불안정성, 예측 불가능성을 줄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탈자연화시키는, 자연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과정들이 계속 먹거리 생산에서 진행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론적 개념으로 뭐 전유주의라든지 대체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 지역으로부터 분리. 뭐 사실은 우리가 점점 더 뭐 지역 공동체, 뭐 서울, 뭐 이런 작은 공간들은 중요해지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전문화,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제는 예를 들면 아이오와의 옥수수 농장 농부가 옥수수만 전부 다 단작이라고 하죠, 단작, 모노컬처, 단작을 통해 옥수수만 죽으라고 생산하는 거예요. 생산하고 한국에서는 옥수수 생산할 필요 없다. 그래서 아이오와 옥수수를 갖다가 한국에서 먹고 소를 먹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전문화가 진행이 되죠. 예. 여기까지 오늘 하고요. 이론적인 얘기를 제가 아마 한 2주 정도 할 것이고, 그 관련된 읽을 거리를, 읽을 거리를, PDF 파일로 해서 포털에 올릴게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걸쳐서 먹거리 이론에 관한 그런 글을 읽어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교를 통해서 포털에 올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번 주, 뭐 다음 주까지 수업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